그냥 시놉시스만 봐서 들은 얘기로 보면 너무 뻔하디 뻔한 할리우드 영화 같은 느낌이 있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은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화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 미워하고 증오해서 대화조차 하기 싫었던 그 아버지의 되어보는 거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걸까? 내가 영화를 왜 찍는 걸까? 이게 다른 보는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영화는 센티멘탈 밸류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BTV 동진의 파야케야.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전작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또 너무 훌륭했는데 이번 작품 센티멘탈 밸류도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작품이 국내에서도 사실 예술 영화로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성공하게 됐고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었죠. 요아킴 트리에의 지금 전성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이름에 트리에가 들어가면 영화 다 잘 만드네? 라스폰 트리에도 굉장하잖아요. 네, 두 사람이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노르웨이 출신의 감독이 지금 최전성기에서 바로 직전의 작품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에 이어서 이번 작품 센티멘탈 밸류까지 정말 국제적인 명성의 어떤 가장 그 상한선에 도달되어 있는 그런 굉장한 작품을 본다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아카데미 시즌이지 않습니까? 제일 기대되는 시즌이죠. 네, 근데 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영화 장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국내 시상식이기도 하고 최근 추세가 작품상의 영어가 아닌 영어가 아닌 그 외국어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 영화를 만든 영화들 한 편씩 끼워 넣는 그런 어떤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비영어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는 한두 영화를 아카데미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국제화하고 있죠. 그런 작품이 올해는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카데미에 이게 사실은 영화가 아니고 물론 영어 대사가 조금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국제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사실 영화제 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것은 또 가장 유명한 것은 칸느 영화제니까 거기서 2등상에 해당하는 옛날에 올드보이가 받았던 그랑프리. 네.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그 영화 속에서 그 대사도 있었는데 뭐 배우의 연기를 2분만 봐도 이 배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다라고 감독들이 흔히 주장하는데 네. 여기서도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영화도 네. 배우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2분만 봐도 정말 특별한 영화인 것 같았어요. 네. 어디 초반이 그랬었나요? 네, 인트로부터 네. 뭔가 이 영화 좀 각 잡고 봐야겠는데 이 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인트로부터 좀 긴장하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영화의 오픈과 완전히 다른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마 오늘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또 오늘 아마 스포일러에 해당하는 깊숙한 부분까지 다루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간단한 스토리만 이제 설정만 말씀을 드린다면 두 자매와 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구스타프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명성이 높은 사람인 것 같고 추측컨대 극 중에서 아마 칸느 영화제로 추측되는 어떤 영화제에서 회고전까지 열어줄 정도로 명성이 대단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은 이제 자기의 아내와 살던 시절에서 아내와 굉장히 불화를 겪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집을 떠나서 자녀들하고도 멀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랬을 때 어렸을 때는 아빠랑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렇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고 함께 살던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자주 만날 수도 없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애증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두 자매가 성장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다시 어머니의 장례식 직후에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서먹하기도 하잖아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버지가 둘 중에서 특히 이제 극 중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딸, 그러니까 노라라는 첫 딸에게 대해서 자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신작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왜냐하면 연극 배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거절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그러면서 이 두 자매와 아버지 사이의 어떤 해묵은 이야기가 파란만장하게 펼쳐지는 그런 가족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었으면 3번은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만에 거절했는데 칼같이 거절하더라고요. 단호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두 번 말을 꺼내지도 못하죠.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럼 오프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상치 않게 영화가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전에 그 요아킴 트리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익숙한 방식이기도 해요. 오프닝까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바로 전작인 이제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도 보시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긴 내레이션이 그걸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을 쓰죠. 근데 이 요아킴 트리에의 내레이션은 굉장히 독특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내레이션을 하게 되면 극 중에서 내레이션의 화자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경우에는 주인공이 화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화자처럼 보이는 경우를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물로 그 내레이션의 화자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친절한 금자씨 같은 영화를 보면 내레이션을 통해서 금자씨의 인생을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영화가 마지막 끝날 때쯤 보면 그 내레이터가 누구냐면 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밝혀져서 이제 여태까지 목소리를 제공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내레이터가 초월적인 내레이터예요. 이게 소설에서는 흔한 방식입니다. 소설에서는 이제 지문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3인칭으로 쓰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이 사실상 초월적인 화자가 서술하는 방식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소설에서는 익숙한데 영화에서는 이런 화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문학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아킴 트리에는 왜 이렇게 극중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이 아닌 초월적인 화자가 갑자기 대뜸 끼어들어서 옛 이야기 들려주는 것처럼 내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죠. 전작도 그랬고 이번 작도 그랬고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극중에 있는 어떤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만들어주고 그 자체를 원형적인 이야기처럼 만들어주고 이게 주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그 사실이 존재했던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굉장히 애증을 갖고 있는 딸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그런 원형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효과? 그런 어떤 내레이션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죠. 그럼 개인 이야기가 더 수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사실은 영화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이 작품의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할 텐데 어찌됐건 그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성 화자가 내레이션을 통해서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하죠. Da Nora gikk i sjette, fikk hun en stiloppgave der de skulle være et objekt. Hun visste med en gang at hun ville være huset deres. Huset likte best å være lett og tungt, eller fullt og tungt. 그래서 집에 관한 이야기를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그 에세이를 쓰게 됐던 내용을 이 내레이터가 얘기를 해주면서 화면에 아주 빠르게 몽타주 화면처럼 흘러가면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집의 입장에서 본 사실 핵심적인 것은 노라의 외로움, 슬픔, 아빠에 대한 애증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하고 함께 그 집을 막 떠들면서 막 이렇게 등하교도 하고 이렇게 막 지내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부모가 싸우는 장면 같은 것이 깔리게 되고 그 소리를 이 열려있는 난로를 통해서 듣는 장면이 같은 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한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북적됐던 그 집이 결국 불화로 아버지가 차를 타고 떠나게 되고 집은 점점 조용해지고 침묵에 빠지는데 그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는지에 대한 어린아이의 고독한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묘사하면서 굉장히 애잔하게 영화가 시작을 하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그 이 내레이션을 통해서 말하는 오프닝의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가면 노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에세이를 이제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에세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예술학교에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 에세이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얘기해서 오디션을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너무나 흔하고 대신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인 안톤 체홉의 갈매기 속에 니나라는 인물의 독백을 가져와서 그 오디션을 통과해요. 그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오프닝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에요. 왜냐하면 노라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원래는 자기 이야기로 예술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배우로서. 근데 자기 이야기를 포기하고 남의 이야기를 끼얹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됐단 말이에요.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대사가 있냐면 이 자매들끼리 대화를 할 때 언니인 노라가 동생인 아그네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연극하는 게 너무 좋아. 연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 인물을 구축하는 거야. 인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내게 되면 굉장히 좋고 그 끝에서 내가 누군지도 알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영화의 핵심적인 이 노라의 어떤 감정선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얘기가 너무 아파요. 아버지가 떠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회피하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술의 세계로 도피를 하죠. 그게 체홉의 갈매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이 버겁고 아프고 힘들고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술로 도피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남의 이야기로 떠난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여정을 다룬 영화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연극에 해당하는 또 다른 어떤 영화가 있을 텐데 대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영화에 출연하는 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영화 속에서 연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아파서 남의 얘기로 또 도피했던 주인공이 마침내 용기를 가지고 자기 얘기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직시하면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동생하고 반대거든요. 동생은 아그네스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새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주인공이 돼야 되라면서 배우 자리를 제공하고 제의하는 것은 장녀잖아요. 노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연기를 해봤던 것은 동생이에요. 서로 어렸을 역전이 때 되어 진짜. 있어요. 네. 아버지가 옛날에 영화를 한 편 찍었는데 거기서 아역 배우로 등장했던 것은 큰딸이 아니라 둘째 딸이었던 아그네스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관계가 역전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그네스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영화에 나와서 그 임팩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배우 생활을 하지 않고 역사학자가 됐잖아요. 그럼 아그네스의 입장은 정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영화, 다시 말하면 예술에서 출발해서 삶으로 나아간 사람이고 이 언니인 노라 입장은 삶에서 출발해서 예술로 간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아그네스와 노라의 이야기는 서로 이렇게 반대처럼 계속 갖게 되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를 겹쳐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 장면도 바로 이어지는 흔히 못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키스를 하다가 싸대기를 때리고 연극을 하고 저 이것만 말하면 되게 당황스러워하실 너무 이상하죠. 텐데 부사이코. 네, 그런 느낌들. 확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회 불안증이라는 것도 있고 뭐 무대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고 아. 넓게 본다면 이제 불안증일 텐데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증 때문에 그게 자신의 일터이면서 가장 익숙한 공간이어야 될 무대에 나가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부러 지각하는 그런 예술가들도 있고 무대에 서기 직전에 극도로 긴장하고 누가 말 시키면 싫어하기도 하고 반대로 일부러 풀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옷 다 차려입고 사실은 분장실에 있는데 나오질 않아. 다 시간이 다 돼서 나오라고 그래도. 제가 담당 PD였으면 그쵸? 어떻게 해요? 속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네. 갑자기 나가질 않나 뭐 계단으로 나가질 않나 그쵸. 뭐 안 들어간다고 옷을 막 벗지 않나. 예, 딱이 때려달라고 그러지 않나. 예. 진짜 나 같은 출연자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평론가님은 이런 너무 사람 얌전히 계시고 시간 딱 지키지. 분위기도 좋게 해주고 예, 작가도 농담도 없는데 여기 하시고 나와가지고 글쎄 네. 말이야. 뭐, 네. 죄송합니다. 얘기 옆으로 샜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무대에 올라가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난리를 치고 연극을 망칠 것 같은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완전히 휘어잡아 버리죠. 근데 그 연극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메데이아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아손에게 연인으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해서 피의 복수를 하는 무시무시한 복수의 화신이죠. 그러면서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연기하게 되는데 그 메데이아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메데이아의 이아손에 대한 감정을 빌어서 아버지에 대해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노라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영화를 다 보다 보면 아그네스는 굉장히 잘 자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고 엄마로서 굉장히 잘하고 역사학자로서 성과를 내고 심지어는 애증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니하고 다른 태도를 보여요. 잘 어떻게 보면. 대하더라고요. 네, 두 자매를 다 어떻게 보면 버리고 아버지가 떨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 큰딸이 막 날 서가지고 아버지를 막 공격하니까 옆에서 말하잖아요. 언니 과장하지 마. 이렇게. 이럴 정도로 사실은 상대적으로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것을 내화해서 좀 더 이렇게 온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그네스란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게 사실상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무대로 갈 수 있는 무대에 올라가면 희열을 느끼지만 그 직전까지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거기다가 뒷부분에 가면 연극이 잘 되고 있는데도 막 연극 공연을 취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직업인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결격인 거예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차치하고. 거기다가 아마 본인의 어떤 그 상황이라는 상황에서 일부러 결혼을 안 하는 것 같고 아이도 없고 그것 자체는 결격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것을 굉장히 이제 고독하게 느낀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야코브라는 어떤 동료 배우랑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임자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하고 굉장히 거리를 두면서 사귀는 것 같은데 중반부에 이제 그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제대로 사귀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남자가 굉장히 냉랭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 스스로가 망가져 있다고 말할 정도로 노라의 삶은 지금 사실상 심리적으로 바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왔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매의 상황이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극 중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는 기본 설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비다 삽 비다이렉트 삽 비다이렉트 삽 안 되는구나 비다 삽 에이 비다 샵 샵 됐다 비다이렉트 샵 인터넷부터 IPTV 다이렉트니까 하늘의 스케일이 다르다 비다이렉트 샵
노라가 아네스한테 왜 우리 이렇게 다르게 자랐을까? 근데 아네스가 네. 아 그건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나한테는 언니가 있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살벌할 수도 있는, 사실은 이런 구도를 영화 역사상 가장 그 잘 다룬 감독 중에 하나가 잉마르 베리만이에요. 근데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들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게 이제 이런 문제들 다루고 있는데, 극 중에서 이 모든 어떤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있는 감동적인 그런 부분 나갈 수 있는, 이 딸이 없었으면, 둘째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각본조차를 읽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람이 역사학자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이 영화는 이제 뭐 제가 곧 아마 설명할 것 같은데 영화에 관한 영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와 삶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다라는 건 누구나 다 눈치챌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역사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역사학자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인 노라의 할머니이자 또 다른 주인공인 아버지인 구스타프의 엄마인 카린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카린이라는 인물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굉장히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가 나치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이런 혹독한 일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나서 종전된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로 알 수 없게, 극 중에서 심지어는 묘사가 안 되잖아요. 세상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린 구스타프한테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안기게 되는 그런 엄마가 되는 것인데, 그 카린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자기 할머니에 대해서 아그네스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체포됐는지도 알고. 근데 이 언니와 자기한테 펼쳐지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그 할머니가 진짜로 어땠었는지를 이 도서관에 가서 이 다양한 마이크로필름이나 문서나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갔다 와서 자기의 남편인 에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 아는 얘기였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 자료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봐서 그런지 사진을 봐서 그런지 너무 다르게 깊게 다가오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은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센티멘탈 밸류를 봐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부녀 같지는 않아도 그런 비슷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부녀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친구 관계에서도 유사한 걸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것들과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입하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한테 사실은 익숙한 감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 그게 너무 새롭게 느껴지고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죠.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감동을 받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허구를 다루고 있는 영화나 연극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중심이 되는 건 집이잖아요. 이 집에 모든 것이 모이게 되는데 이 집에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로 시작하는 게 이 영화죠. 아까 오프닝의 그 내레이션을 통해서 그 집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모두 6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고조 할아버지가 만든 집이기 때문에 에리크까지 따지면 6대에 걸친 장대한 한 가족의 역사가 나치에 항거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카린의 어떤 역사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적으로는 그런 시간적인 축으로 역사를 다루게 되고, 횡적으로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럴 법한 예술이라는 서사 장르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이 공간이라는 이 집 속에서 집적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그네스가 역사학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역사에서 활약한 인물들, 역사에서 있었던 어떤 수많은 비극들이나 희극들 이런 걸 볼 때 그 자체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되풀이되기도 하고요. 역사가 교훈이 되기도 해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기도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역사와 예술과 개인의 삶을 동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것을 화합해가는 것으로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 굉장히 큰 야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 사이에서의 어떤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만을 다룬 그런 가족 영화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신호를 봤을 때 네. 처음에는 되게 뻔한 가족 서사 아닌가? 맞아. 그 일어나는 일들만 놓고 보면 그 갈등도 많이 본 양상인 것 같고, 맞아요. 그 가족 서사가 처음에 갈등이었다가 나중에 화해를 이어가는 과정이 왠지 뻔할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그쵸. 완전 감정적으로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정확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요아킴 트리에 감독님이 파야케 오셔가지고 만약에 저 대신에 이 오프닝을 하셨다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 제가 마치 그 델토로 감독님 받았을 때 계속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하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원했을 테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냥 시놉시스만 봐서 들은 얘기로 보면 너무 뻔하디 뻔한 할리우드 영화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영화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것들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다뤄서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첫 번째로 굉장히 이 이야기를 다룬 방식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 생각에는 인물이 서로 중첩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나리오 작법에서 이런 작법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 영화처럼 그것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예 혹시 관객들이 모를까봐 감독이 힌트를 주기도 해요. 영화에서 보면 한 중반부쯤에 이제 극중 두 번째 연극을 굉장히 성공시키잖아요. 막 이번에는 불안증에 떨지도 않고 처음에 나가자마자 심지어는 그 장면이 뭔지 보여주지도 않지만 성공해서 막 칵테일 파티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연기 너무 잘하셨어요. 막 칭찬도 하고. 그런데 그 연기를 그렇게 잘 해낸 오프닝을 해낸 연극을 다음 무대에 올려야 될 때 전화로 취소해버리잖아요. 자기 어떤 내면의 붕괴 때문에. 근데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취소하고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 다음 장면이 아버지의 얼굴이 큰딸의 얼굴로 바뀌고 큰딸의 얼굴이 또 아버지 얼굴로 바뀌면 다시 또 작은딸의 얼굴로 바뀌고 세 사람 얼굴을 막 갈마드는 어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인 그런 장면 쇼트가 삽입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특수효과를 빌어서. 그 장면을 왜 굳이 넣었을까라면 사실은 이 영화의 밑그림의 어떤 그 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의 감상법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는 예,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안 보여줘도 되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또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영화에 이정표 하나 박아놓는 거거든요. 그런 쇼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건 아그네스는 곧 노라의 또 다른 얼굴이고요. 노라는 곧 구스타프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애증과 갈등을 다루는 영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인물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는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단 주인공인 노라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노라는 야코브라는 남자를 사귀어요. 근데 야코브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거리를 둬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또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럼 더 가까워지겠구나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는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영화 속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게 이제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아버지의 애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부모가 왜 이혼했을까를 놓고 두 가지 정도가 암시가 되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일에 미쳤다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아마 여자가 있었던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너무 미워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사랑했다는 것도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워하고 증오해서 대화조차 하기 싫었던 그 아버지의 애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위치 속에. 야코브의 위치가 딱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순간에 사실 노라는 아버지의 애인의 위치로 자리 바꿈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영화 속에서 그런 길을 이미 내고 있는 게 영화 속에서 이 노라가 아버지를 만날 때 연인으로 오인이 돼요. 식당에 레스토랑 가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예약해서 앉게 되는데 거기 레스토랑 사람들은 둘이 같이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또 뭔가 분위기가 둘 다 심각하고 하니까 연인 사이가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일부러 두 사람을 연인으로 볼 수도 있게 그렇게 오해를 하는 장면을 설정으로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야코브와의 관계라든지 이물 속에서 모든 것들은 계속 복잡하게 중첩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팁 같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극중에 등장하는 모든 여자를 다 체험해봐요. 노라는. 이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 첫 번째로 보면 노라가 자기 엄마를 그대로 체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장면을 영화 속에서 두 개 넣었다는 얘기는 엄마의 위치에 딸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엄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할머니는 사실은 아까 레지스탕스 활동하고 이러다가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떠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노라도 극 중에서 알고 보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굉장히 아픈 마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러니까 할머니하고도 겹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동생인 아그네스도 돼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되면 결혼도 안 한 노라가 실제 자기 여동생인 아그네스의 아들인 에리크를 아들로 데리고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살하는 장면을 맨 마지막에 찍게 되는데 그 장면 속에서 그럼 자기가 결혼한 게 되어 있고 에리크를 아들로 두고 있으니까 누구예요? 사실상 아그네스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모 할머니까지 대입이 돼요. 무슨 얘기가 하면 자기 할머니가 누구예요? 카린이잖아요. 근데 카린이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비극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집이 텅 비게 되죠. 그러니까 카린의 동생인 극 중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에디트라는 이모가 구스타프의 입장에서 이 집에 들어와서 한동안 살아요. 근데 구스타프는 이미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스웨덴에 있는 아버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를 좋아해서 그 집에 계속 여름방학마다 놀러 와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에디트와 구스타프의 관계는 노라와 에리크의 관계하고 똑같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극중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이 다 노라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노라는 그 인물들 하나씩 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장면이 되면 자기의 여동생일 수도 있고
자기의 할머니일 수도 있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자살하는 것으로서 닫힌 방문에서 연기를 끝내죠.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훌륭한데 그 장면은 마지막 끝에 닫힌 방문에서 끝나서 다음 쇼트를 보여줘요. 촬영은 다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창문 뒤에서 그녀가 아마 자살했겠지라는 것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 영화는 그 뒤에 하나를 더 보여주죠. 관객이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다 끝난 다음에 배우의 표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문을 닫고 사실은 촬영하지 않았던 그 뒤에서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있는 그런 노라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노라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그네스이기도 하고 카린이기도 하고 에디트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그 야코비의 애인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연인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오롯이 그 모든 걸 다 거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자기가 연기를 좋아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연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물을 새로 구축하고 알아보는 건데 그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인물을 알아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그 끝에 가면 내가 누군지 조금 알 것도 같아. 라고 하는 걸 마지막 장면에 사실상 보여주죠. 사실은 이 노라라는 인물의 확장과 체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감동하는 이유, 배우가 스스로 감동할 수도 있고 관객이 감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배우나 감독이나 어떻게 보면 같아요. 배우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몸으로 살아내는 거죠. 연기를 통해서. 그러다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사람인 거고 관객도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는 인물들한테 이입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적어도 영화를 보는 동안은 내가 탐 크루즈처럼 막 올라가고 내가 누구처럼 막 이렇게 비극을 걷고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끝에 가면 훌륭한 영화는 내가 누군지를 조금 더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주인공을 보여주는 그 쇼트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쇼트인 거죠. 관객이 볼 수 없는데 관객한테 보여주는 쇼트이기도 하고 픽션인 예술이 끝난 자리에서 비로소 현실을 예술의 무대 속에서 펼쳐내는 쇼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지금 노라를 중심으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다른 인물들도 뭐 다른 중첩되는 게 사람도 있나요? 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노라의 바로 여기에 있는 인물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구스타프. 근데 구스타프는 상당 부분 에리크하고 중첩이 돼요. 에리크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에리크에서 그 중에서 이제 아주 흐뭇하게 묘사된 게 뭐냐면 카메라의 마술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있어요. 찍게 한 다음에 영화는 이제 편집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서 에리크한테 어린 에리크한테 카메라를 들고 찍게 하고 이 감독인 구스타프 할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빨간 삽 있어요. 이 장난감으로 만든 걸. 그걸 던지는 걸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트가 있고 다시 가쪽으로 가서 그걸 마치 목에 맞아서 죽는 것 같은 행동을 해서 그걸 두 가지를 연결해서 카메라를 보면 사실은 던지고 맞는 게 동일한 인물이 연기한 재밌는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의 편집을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재밌다 하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번엔 아이가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원근법을 이용해서 할아버지 멀리 있게 하고요. 얘는 앞쪽에 있게 해서 원근법 차이로 거인이 된 에리크가 삽으로 딱 때리면 할아버지가 멀리서 당하는 무슨 약간 판타지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주죠. 그때 에리크는 사실상 구스타프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가 영화에 빠지게 된 모습을 사실상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극 중에서 에리크가 연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구스타프 자신이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죽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등교하고 그러고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사실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클라이맥스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에리크가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 연기를 하게 될 때 구스타프는 다른 사람 안 되고 절대 연기가 이렇게 쪼로 몸에 배게 된 아역 배우들 연기 너무 싫고 내 특별한 나의 손자인 에리크가 이 연기를 해야 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다면 에리크도 사실은 시종일관 구스타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가게 돼 있고 더군다나 에리크는 이 자기의 이 이모인 그 노라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청혼도 하잖아요. 두 사람이 커플로 오인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난으로 말한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딸 사이의 그 커플로 오인되는 것하고 사실 겹치는 거거든요. 이런 많은 것이 있고 아까 또 에디트와 구스타프의 관계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면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인물은 다 겹치고요. 심지어는 그 촬영 감독인 페테르하고 구스타프도 겹쳐요. 페테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영화의 설정으로 본다면 구스타프의 영화적인 동지겠죠. 그래서 아마 영화 찍을 때마다 많이 함께 했었던 촬영 감독인 것 같은데 둘 다 영화를 너무 오래 안 찍었어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안 찍었고 페테르는
영화를 10년 동안 안 찍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친구야 우리 같이 영화하자 찾아갔는데 아니 친구가 그 사이에 너무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있네. 자리를 절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영화는 말이야 핸드헬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달리 같은 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데 나이가 드셔서 지팡이를 집었는데 핸드헬드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걸 딱 보니까 같이 찍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은 멀리하고 사실은 결정된 게 아니고 넷플릭스랑 얘기해봐야 돼. 영화에서 넷플릭스 영화 찍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보면 그 장면을 찍을 때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쳤다가 다시 사실은 데리고 와서 마지막 장면을 찍는다는 얘기인데 페테르한테 일어난 일은 구스타프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심지어는 페테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아들하고 사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손주를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를 해요. 똑같은 상황이 사실상 구스타프한테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페테르를 내쳤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한다는 뜻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영화를 찍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극 중에 있는 모든 인물이 서로를 상기시키거나 중첩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있었던 특별하고도 개인적이고 특수한 사건이 보편성을 띠지 않겠어요? 그네 모두가 중첩되면은 모두가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원형적인 사건이 되고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사건이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술이 어떻게 예술을 직접 하는 예술가 혹은 그 예술에 접하게 되는 향유자들, 영화로 얘기하면 관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는지를 영화가 너무 잘 체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설명 들으면서 뭐 김재호 PD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입이 계속 쩍쩍 벌려집니다. 네. 놀라가지고 영화를 보신 거잖아요.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최근 제가 집이 같은 거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안 돼서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상상해서 지휘하는 느낌이 들고 일단 그 지휘도 해보면 이 관객분들의 반응에 따라 내가 조금 더 힘이 나서 더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처럼 지금 사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4명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지금 반응을 너무 열광적으로 보여주니까 소수의 관객들을 위한 무슨 쪽집게 과외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 돈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무료로 이런 거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출연료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지금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노라도 얘기했고 뭐 네. 겹치는 것들도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일종의 이 공간도 엔딩 크레딧에 거의 인물로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초반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촬영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도 하실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애초에 이제 제가 약간 감독의 인터뷰 짧은 걸 보았는데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면 애초에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기의 가족 대대로 사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부모님이 살았던 집이 있는데 그걸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머니가 집을 팔았대요. 근데 그게 이 영화를 기획할 때 생긴 일이래요.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해서 집을 일종의 하나의 캐릭터로 다루는 그런 영화로 끌어들여서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고 요아킴 트리에가 이 영화 명문 가문이거든요. 아버지도 그다음 할아버지도 다 영화 찍던 사람들이고 할아버지도 칸 영화제 초청됐던 감독이래요. 그러니까 재능이 굉장하죠. 있었고. 네, 그런 집안인데 그런 집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또 집어넣은 부분들도 있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전적이고 본인한테도 중요한 영화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의 모티브가 들어가기도 했죠. 근데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영화를 다루는 게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최근의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아주 뛰어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집 하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한 집과 그 공간 주변을 대대로 거기서 살아온 4명의 여사의 이야기를 100여 년간에 펼친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도 집이 주인공이고 또 로버트 저메키스 영화 중에 더 이런 것을 명백하게 만들어낸 히어라는 영화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이 영화처럼 집을 하나의 일종의 캐릭터로 다루는 영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결국은 영화가 집이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 가장 붕괴되어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극중국에서도 그렇고 노라가 그렇기도 하고 해서 그 장면을 2번 읽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엘 패닝이 읽고 뒤에 가게 되면 노라가 읽거든요. 앞에서는 이제 할리우드 배우인 레이첼이 읽고 똑같은 읽는 장면이 뭐냐면 Someone said praying isn't really talking to God. It's acknowledging the despair. To throw yourself on the ground because that's all you can do. Just, please call me. Please forgive me. Please take me back. 어떤 희고하는 그런 절망에 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대사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대사 끝부분이 뭐냐면 I want a home. I want a home.
그 사람한테 집 한 채 지어주는 게 영화인 거고요. 사람을 집으로 보는 거죠. 이 영화를 스토리를 집이 주인공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집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 가족, 이 고조 할아버지가 만들고 그다음 누대에 걸쳐서 내려오면서 집이 계속 북적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 대에 이르게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불화를 겪고 싸우다가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가 떠나게 되죠. 남겨져 있는 두 딸도 성장하면서 아픔을 갖고 있다가 각각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어머니 혼자 그 집에 남아요. 흥미로운 것은 그 집은 어머니 집도 아니에요. 재산상으로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인데 이혼한 전처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처가 죽었어요. 애들의 엄마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집을 팔아야겠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아니라면? 근데 물려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집을 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을 안 팔고 그 집을 수리한 다음에 거기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사실상 고스란히 보이는 게 있고, 이 영화를 일종의 저는 이제 그 감정적인 혹은 이 마음의 로드무비 같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로드무비는 집에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의 인물들, 로라도 그렇고 구스타프도 그렇고 영화에 시작되면 사실상 집을 떠나는 걸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집에 돌아오죠. 더군다나 집을 떠날 때 그 집은 텅 비어 있고 침묵 속에서 집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캐릭터로 보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집이 할 말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와, 기분 째진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오랜만에 그 집이 북적거리고 있고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아버지와 딸이 만나서 영화를 같이 찍고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채우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가족은 아니에요.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삶의 비극에서 생겨나는 침묵의 어떤 절망의 순간 속에 거기 굉장히 고요한 어떤 견딜 수 없는 적막이 있을 때 그걸 누가 채워주냔 말이에요. 예술이 채워주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면에서 텅 빈 집에서 시작해서 북적이는 집으로 끝나는, 집으로만 봐도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집은 침묵을 싫어하니까. 이런 면에서도 영화는 굉장히 흥미롭게 그걸 뛰어난 어떤 필치로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이 영화가 또 영화에 관한 영화라고 네. 하셨잖아요. 영화 보면은 극중 안에서도 영화가 있고 다큐도 나오고 그렇죠. 인터뷰도 있고 네. 이런 뭔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구성이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영화 누가 봐도 영화에 관한 영화처럼 보이고 아마 감독인 요아킴 트리에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겠죠. 영화가 대체 왜 내가 인생을 거쳐서 바치는데 뭐 무슨 가치가 있는 걸까? 내가 영화를 왜 찍는 걸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른 보는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까지 숙고하지 않았겠어요? 감독이라면? 그런 어떤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말씀드리는 것처럼 극 중에서 펼쳐지는 마지막에 찍는 영화는 사실상 이 가족, 특히 이 부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게 다 녹아있는 영화다라는 건 알잖아요. 처음에는 구스타프가 자기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찍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을 위한 영화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은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사실상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극 중에 이제 그 영화에 관한 영화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가 아까 이제 인물이 겹쳐지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예술의 어떤 위대함이라고 그럴까? 예술의 진정한 가치랄까? 먼저 말씀드릴 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엘 패닝도 연기 굉장히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엘 패닝이 연기한 할리우드 스타인 레이첼이 있단 말이에요. 칸느 영화제로 보이는 영화제에 왔다가 유럽 감독인데 너무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 저 사람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데 마침 어떤 역을 배역을 자기한테 제의를 해서 그 영화를 거기서 찍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노라가 할 역을 대신해서 그녀가 원래는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중간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엘 패닝이 연기하는 이 레이첼이 그 연기를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들었지만 레이첼이 결국 그 역을 포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자기가 맡은 그 인물의 감정, 특히 핵심적인 슬픔이라는 감정을 자기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아는 것은 노라 아니면 구스타프 아니면 가족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배역을 놓고 노라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제 본인은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극 중에서 실패를 겪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첼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극 중에 하나 나와요. 리딩을 하는 장면인데 혼자서 이제 중요한 장면을 읽죠. 근데 그 장면은 뒤에 가면 똑같이 이제 노라가 읽죠. 그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절망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얘기를 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너무 이입을 해서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혼자만 연기하기가 좀 머쓱하니까 옆에 잉그리드라는 여성이 있거든요. 중년 여성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라고 구스타프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녀를 보고 연기를 하는데 거의 뭐 울다 보니까 잉그리드 쳐다보다 갑자기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둘이 서로 껴안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감독한테 이 레이첼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의 장면에서 이때 옆에 엄마가 있어서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모른 걸 깨달았다는 듯이 이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연기하는 구스타프가 그러네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감독조차도 노라도 자기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연기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부모는 어땠는지 등등을 스스로가 체화해서 알게 되는 어떤 과정을 겪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각본 쓰고 영화를 만드는 구스타프조차도 몰랐던 거를 사실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정을 끝내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한 레이첼조차도 그 예술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서 그것을 읽고 하는 순간 자기가 너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걸 옆에서 그냥 일종의 눈만 받아주려고 시선만 받아주려고 앉아있던 잉그리드라는 여성조차도 거기에 이입해서 두 사람이 마치 한 번도 관계가 없었지만 엄마와 딸인 것처럼 서로를 포옹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예술이라는 거죠. 예술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힘을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영화의 제목이에요. 영화의 제목이 센티멘탈 밸류라면 감정적 가치라는 뜻일 텐데 영화의 이 센티멘탈 밸류에 해당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유품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품 중에서 집은 아버지 거니까 자질구레한 작은 소품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질 것인가를 놓고 동생은 워낙 그 깔끔한 성격이니까 테이블 위에다 쫙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오랜만에 오게 되니까 언니 여기서 뭐 사실 추억이 서려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감정적 가치가 있는 물건 하나 골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뭐 언니는 처음에는 대충 봐요. 근데 동생이 뭐라 그러나 예를 들면 여기 이거 빨간 꽃병 이쁘지 않아? 나 이거 너무 예쁜데 이런 것처럼 자기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가져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 많은 물건 중에 하필이면 그 빨간 꽃병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언니가 왜 빨간 꽃병을 가져갈까? 동생이 말하지 않았으면 빨간 꽃병 안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동생도 거기에 대해서 이 센티멘탈 밸류를 갖고 있지만 언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빨간 꽃병을 갖고 있는 것은 엄마에 관한 추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동생이 원했다라는 거죠. 동생이 원했다는 걸 한번 우린 영화에 안 나오지만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 시절인데 장래에 배우 꿈을 가질 정도로 관심이 있었던 장녀가 있어요. 근데 장녀를 빼고 차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화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랑 관계가 좋았어요. 집을 떠나기도 전이고. 그런 상황에서 동생인 이 아그네스 입장에서 영화를 찍는 동안 자기가 세상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느꼈단 말이야. 너무 좋았는데 영화를 찍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의 마음이 변해서 엄마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만나기도 어렵게 됐어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완전히 팽개쳐진 느낌이 들어서 아그네스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토로하는 굉장히 슬픈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노라는 어땠겠어요? 자긴 그 영화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우주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아버지에 대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아버지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랬을 때 노라 상황에서 굉장히 박탈감이 있겠죠. 왜 아그네스는 나이가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아버지한테 잘하고 왜 노라는 더 날 설까라고 하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버지는 아그네스한테는 우주의 중심을 선물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노라한테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노라 입장에서 아그네스인 동생한테 가장 느끼는 질투는 뭘까? 그 영화에 출연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훗날 배우가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랑 관련해서 어떤 박탈감이나 결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동생이 갖고 있는 꽃병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화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가득 있는데 뭐 하나 골라가세요라고 하면 빨간색 꽃병 가져갈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다 가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얼마예요? 이렇게 빨간색 이거 다 빨간색 꽃병 빨간색 뭐. 네, 자루 갖고 와.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근으로 사. 네. 그럴 텐데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 그냥 예뻐서 가져가는 거지 거기 아무런 센티멘탈 밸류가 없죠. 영화는 센티멘탈 밸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요. 보는데 좋은 영화든 안 좋은 영화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꽂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영화 속에서 인물이 죽는 장면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동안 영화를 볼 때 인물이 죽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이 아버지 돌아가신 게 생각이 나서 살아서 내가 못한 어떤 그런 불효스러운 부분도 막 떠오르고 그래서 인물이 죽으면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한동안 그랬었거든요.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보았던 제 동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가 아니라면 그냥 물론 인물 죽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 영화마다 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장면이 센티멘탈 밸류를 안 갖겠죠? 나는 그 장면에서 갖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극 중에 노라나 인물들이 그 영화 속의 어떤 것들을 할 때 그게 어떤 현실과의 관련이 있는지조차도 그렇고 실제로 영화라는 일반 예술에 대한 일반 관객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영화라는 것의 핵심적인 가치를 요아킴 트리에는 센티멘탈 밸류에서 보는 거예요. 센티멘탈 밸류가 없다면 그냥 값싼 흔한 빨간 꽃병에 불과하죠. 근데 센티멘탈 밸류가 있다면 그것이 너무 중요한 추억이 담겨 있고 동생과의 이야기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자기가 품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목도 그렇고 그 장면도 그렇고 결국은 영화를 왜 찍는지에 대한 요아킴 트리에의 답변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론가님 덕분에 사실 이 영화만 봐도 많은 분들이 센티멘털 밸류가 생기겠지만 네. 더 크게 센티멘털 밸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에 대해서 더 감정적으로 깊게 느끼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영화 평론가는 분석하고 이러니까 영화 팔짱 끼고 볼 것 같고 재미없게 볼 것 같지만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영화를 더 전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좀 더 그러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처럼 많은 분들도 아마 실제로 감동을 받으셨을 텐데 그런 것을 약간 더 확장해 나가고 어떤 다른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 동영상이 다가갔으면 저한테도 너무 좋겠다. 뭐 빨간 꽃병 또 빨간 안경이 말하기에 또 최적의 또 그런 또 서로 매치메이킹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정말 전 평론가님이 센티멘털 밸류 증폭기처럼 느꼈습니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네. 평론 오늘 추천하실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극 중에서 말씀드리기도 했고 아주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공간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간 자체를 주인공으로 삼는 영화들이 있어요.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가 있는데 약간 좀 영화가 어렵긴 한데 아주 잘 만들어낸 최근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요. 이걸 보다 더 할리우드적으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에 관한 굉장히 야심찬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돋보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게 된 로버트 저메키스의 히어 이 두 편의 작품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사운드 오브 폴링과 히어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제 아카데미 시즌이 계속 지금 한창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개할 영화들도 지금 너무 많아요. 글쎄 말이에요. 뭐 지금 막 밀린 숙제하는 그런 느낌인데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거 언제 다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훌륭한 작품들 그리고 재밌는 작품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